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21세기 북스에서 펴낸 프레임의 힘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세 사람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저널리스트 케네스 쿠키어가 빅데이터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 빅토 마이어 쇤버거 그리고 경영학의 대가 프랑시스 베르크루와 함께 인간이 가진 심성 모형, 즉 프레임의 힘을 역설하며 기술과 혼돈의 시대에 인간으로서 갖춰야 할 생존 기술에 대해 자세히 풀어낸 책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국내 최고의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와 메타인지, 인지적 편향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김태훈 교수가 번역을 맡아 책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이 책의 추천평을 쓴 오리지널스 Think Again의 저자 애덤 그랜트의 말을 빌리면 이 날카로운 책은 어떻게 당신이 끼고 있는 렌즈를 인지하고 주변의 세상이 변화함에 따라 렌즈를 바꿀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고 말했습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프레임은 문제를 정의하고 접근 방법을 설계하고 데이터를 선별해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인간의 고유 능력을 말합니다. 프레임 형성은 중대한 일을 처리해야 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프레임 형성은 모든 일상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있나요? 같은 상황, 다른 결과를 내는 프레임의 힘. 책 본문 중에서 일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심성 모형과 세상. 인간은 심성 모형을 사용하여 생각한다. 심성 모형은 세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현실에 대한 표상이다. 인간은 심성 모형 덕분에 패턴을 볼 수 있고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할 수 있고 주변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심성 모형이 없다면 현실 세계는 정보가 넘쳐나고 성숙되지 않은 경험과 감각 정보가 뒤죽박죽 섞여 있는 공간에 불과할 것이다. 심성 모형은 질서를 확립한다. 핵심적인 것에 집중하고 다른 것은 무시하게 한다. 예를 들어 모임 자리에서는 주변에서 떠드는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본인이 참여하고 있는 대화는 잘 들을 수 있다. 인간은 심지어 심성 모형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때조차 늘 심성 모형을 사용한다. 상황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의 관점을 유지할지 아니면 변경할지 신중하게 고민하는 순간이 있다. 이런 순간은 주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이직하거나 부모가 되거나 집을 사거나 공장 문을 닫거나 고층 건물을 지을 때 고민할 때 말이다. 이런 순간에는 단지 추론이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에 근거를 두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상황을 바라보는 특수한 렌즈, 즉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감각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인지의 근원적인 수준이 심성 모형을 구성한다.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세상을 해석해야 하며 현실을 지각하는 방식이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당연하게 생각해왔다. 우리가 선택해서 적용하는 심성 모형이 프레임이다. 프레임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행동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프레임은 일반화와 추상화를 가능하게 해서 다른 상황에 적용하게 해준다. 그 덕분에 새로운 상황과 맞닥뜨려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배우지 않고 그 상황을 다룰 수 있다. 프레임은 항상 물밑에서 작동한다. 물론 잠시 멈추고 어떤 프레임을 적용하고 있는지, 그 프레임이 이 상황에 가장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결과 가장 적합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 서면 더 나은 프레임을 선택하거나 새로운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 프레임의 중요성은 감각이나 기억과 같은 다른 심적 역량으로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결정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좋은 선택과 적절한 행동의 기초가 되는 프레임의 역할이 배경에서 중심으로 이동했다. 이제는 올바른 프레임을 올바른 방법으로 적용할 때 가능성을 확장하여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적용하는 프레임은 우리가 보는 것, 결정하는 것, 그리고 얻을 결과에 영향을 준다. 프레임 형성 능력이 향상되면 더 좋은 결과를 얻는다. 프레임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프레임은 구성 요소 중 일부는 확대하고 일부는 축소한다. 자본주의자의 프레임으로 보면 모든 곳에 상업적인 기회가 있고, 공산주의자의 프레임으로 보면 모든 것이 계급투쟁으로 이어진다. 기업가는 열대우림에서 값비싼 목재를 보는 반면 환경운동가는 장기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지구의 허파를 본다. 팬데믹이 진행되는 동안에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할까? 미국에서 의료적인 측면의 프레임을 사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라고 대답하는 반면 자유의 중요성이라는 프레임을 사용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 라고 소리친다. 같은 데이터, 다른 프레임, 반대의 결론이다. 우리가 적용한 프레임이 현실에 잘 들어맞지 않을 때가 있긴 하다. 그 자체로 나쁜 프레임은 없지만 상황에 잘 들어맞지 않는 적절하지 않은 프레임을 보여주는 사례는 분명히 있다. 실제로 인류가 발전한 길을 살펴보면 적절하지 않은 프레임을 사용한 흔적이 여기저기 널려 있다. 우리는 최근에도 비슷한 실수를 저질렀다. 2008년에 노키아는 휴대전화 판매 세계 1위였다.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했을 때 흥행할 것이라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었다. 당시는 전화기를 더 작게 만들고 판매 가격을 낮추는 경향이 있었으나 애플의 전화기는 덩치가 더 크고 가격이 비쌌으며 버그가 많았다. 노키아의 프레임은 보수적인 통신 사업에서 생성된 것으로 실용성과 평판의 가치를 두고 있었다. 애플의 프레임은 숨 쉴 새 없이 혁신이 이루어지는 컴퓨터 산업에서 생성된 것으로 사용의 편의성과 소프트웨어를 통한 새로운 기능의 확장 가능성에 가치를 두고 있었다. 결국 애플의 프레임이 소비자들의 요구와 욕구에 더 잘 들어맞았고 애플이 시장을 지배했다. 프레임의 중요성은 프레임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무엇을 촉진하는지에 있다. 프레임은 우리의 생각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프레임이 잘 작동할 때 우리는 본질적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신경 쓰지 않는다. 이 현상을 혹시 프로그램의 버그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프레임의 분명한 특징이다. 프레임은 인지적 처리 과정에서 우리를 거대하고 효율적인 지름길로 안내하며 결정을 위한 심적 공간을 만들어준다. 프레임 덕분에 선택지 탐색이 쉽고 빠르게 이루어진다. 세상을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간결하게 만들고 확고히 해주며 확대해준다. 프레임은 인간을 제약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도 한다.
선택은 현실의 여러 측면 중 강조하고 싶어하는 측면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 인간은 대한 프레임을 신중하게 고민하는 덕분에 그저 본능을 따르는 동물이나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기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다. 여러 시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더 나은 해결책을 얻는다. 프레임을 선택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결정에 이르는 경로를 선택하는 것과 같다. 프레임을 잘못 형성하면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와 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두 번의 팬데믹을 다룬 방법을 보면 적합한 프레임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2014년 봄,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발발했을 때 전문가들은 유행을 멈출 방법을 찾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유엔 산하의 세계보건기구와 국경 없는 의사회가 이와 관련된 작업을 시작했다. 두 단체의 전문가들은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데이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두 단체는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으나 정반대의 결론을 도출했다. 분석에 결함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의 발생 맥락과 향후 확산 가능성에 대해 다른 관점을 가진 프레임을 사용해서 상황을 평가했기 때문이었다. WHO의 모델은 역사에 근거한 프레임이었다. 에볼라 감염 사례가 비교적 많지 않았다는 것에 근거해서 2014년 상황이 지역 수준에서 감염을 억제했던 과거 사례와 유사하다고 추론했다. WHO는 제한적인 수준의 감염을 예측해서 국제적으로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이와 반대로 국경 없는 의사회는 발병 상황에 대한 공간적인 관점을 취했다. 바이러스가 3개국의 국경에 산재되어 있는 서로 멀리 떨어진 마을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토대로 제시된 자료보다 훨씬 더 많이 퍼져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고 즉각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위기를 개념화하는 또 다른 방식은 긴장감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위기의 발생에 집중할 수도 있고 확산에 집중할 수도 있다.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사례에서는 감염병이 폭발적으로 확산하여 전 세계적 재앙이 될 위험이 있었다. 이미 수백 명이 사망했고 수억 명의 목숨이 위태로웠다. 초기 논쟁에서는 WHO가 이겼고 그 결과 지역적인 조치만 시행했다. 하지만 에볼라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국경 없는 의사회가 제기한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지지를 받았다. 전 세계적으로 공포가 밀려왔으며 이 바이러스에 피어볼라라는 별명이 붙었다. 정부가 비상조치를 취하고 나서야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고 결국 위기가 진정되었다. 이제 2020년으로 빠르게 옮겨와 보자. 연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중보건당국의 레이더에 포착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그때까지 7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높은 감염률과 치사율로 인간에게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었다. 일부는 흔한 감기 증상을 동반한다. 사스나 메르스와 같이 잠복기가 길고 증상이 훨씬 더 심각한 데다 10에서 35%의 치사율을 보이는 바이러스도 있었다. 하지만 이전 에볼라 바이러스의 사례처럼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견뎌왔고 제압해왔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개별 국가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발견했을 때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 것이다. 중국은 우한을 봉쇄하고 독재 국가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전례 없는 조치를 취했다.
이탈리아에서는 바이러스가 퍼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기도 전에 이미 급속도로 감염이 진행되었다. 그 시기에 롬바르디의 병원은 환자로 가득 찼고 의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령층 환자가 덜 고통스럽게 사망할 수 있도록 진정제를 주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서 젊은 연령대의 환자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의료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 2014년에 WHO와 국경 없는 의사회와 마찬가지로 모든 국가가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갔다. 에볼라 사례처럼 초기의 코로나19 대응 프레임이 이후에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는 선택지, 취할 수 있는 조치, 초동 단계 대처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영국과 뉴질랜드의 대응은 프레임에 따라 어떻게 다른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었다. 뉴질랜드는 코로나19를 사스와 비슷한 것으로 간주하는 프레임을 형성하고 제거 방식을 취했다. 뉴질랜드는 사스의 피해를 입지 않았으나 정부 당국자는 사스의 피해가 있었지만 탄탄한 질병, 모니터 체계와 정책을 발전시켜온 타이완이나 대한민국과 같은 국가의 보건 담당자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고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보건당국은 현 위기를 재난 상황으로 설정하고 봉쇄 정책을 실시해서 국경을 잠그고 모든 접촉자를 추적 조사했다. 저신다 아던 총리가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낫다고 결정한 것이다. 아던 총리는 3월 대국민 담화에서 현재 102명의 확진자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탈리아도 확진자 수가 100여 명일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반면 영국은 코로나19를 계절성 독감처럼 취급하는 프레임을 형성하고 완화 전략을 취했다. 보건당국은 바이러스의 확산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결국 집단 면역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정부는 확산 초기에 검사와 접촉자 추적 조사를 포기했고 대규모 관중이 참여하는 이벤트를 금지하고 학교 문을 닫는 등의 조치를 유럽의 다른 국가들보다 늦게 취했다. 당국자는 결국 바이러스가 국민 의료 서비스를 마비시킬 수 있다는 예측 결과를 확인하고 나서야 국가 봉쇄를 시작했다. 6월 초 뉴질랜드의 총리 아더는 코로나 청정 국가를 선포한 반면 영국에서는 약 5만 명의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두 개의 국가, 같은 데이터, 같은 목표, 다른 프레임, 다른 조치의 결과는 매우 달랐다. 프레임은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알려주지만 방향 설정은 우리가 직접 해야 한다. 프레임은 우리가 여전히 지휘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우리를 안심시켜 주지만 한편으로 주눅들게 하기도 한다. 프레임은 가치 있고 필수적이면서 강력하고 다목적으로 사용되지만 결국 프레임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다. 프레임은 없는 것을 상상하게 해준다. 이는 인간이 가진 엄청난 능력이다. 무언가를 직접 관찰하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정보를 수집할 시간이 없거나 노력을 하지 않거나 정보 수집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존재하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할 때 심성 모형이 그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다. 프레임은 상상을 통해 결론에 도달하는 능력을 배가해주고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넘어서서 좀 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수용하게 해준다. 프레임은 이렇게 인간의 인지 능력을 통해 그저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해준다. 프레임이 빈 공간을 채우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달 착륙 사례를 살펴보자. 1969년 여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은 인류의 엄청난 업적이었다.
하지만 우주 비행사가 달의 표면에 착륙할 수 있었던 것은 굉음을 내는 세텀 V 엔진이나 새로운 디지털 컴퓨터가 아니라 프레임을 사용하여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덕분이었다. 당시 지구와 달 사이에 32만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를 순항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나사의 전문가는 상상을 통해서 우주 공간의 항행에 대한 심성 모형과 실제로 항행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야 했다. 우주 공간에서 방위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침반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마찬가지로 엔지니어도 온도가 낮고 공기가 없는 진공 상태의 우주에서 작동하는 모터를 제작해 본 경험이 없었다. 그래서 엔진의 작동 방식에 대한 심성 모형에 근거해서 대기권을 넘어서서 우주 공간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로켓을 만들었다. 과학자들은 실험 비행으로 마음속에서 생각해낸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달에 작은 발걸음을 내디딘 닐 암스트롱은 움푹 들어갈 줄 알았던 표면이 딱딱해서 깜짝 놀랐다. 38세의 선장은 우주선 승무원과 지상 통제팀에게 무선으로 말했다. 표면은 고운 가루를 뿌려 놓은 것 같다. 나는 그저 아주 작은 발걸음을 내디딘다. 아마 8분의 1인치 정도 될 것 같다. 하지만 그 순간은 아폴로 11호의 탐사에서 엄청난 사건이었다. 수십만 킬로미터 밖에 떨어져 있는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수개월 또는 수년 전부터 우주 비행사를 달에 보내고 다시 데려오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위해 프레임을 성공적으로 적용했던 것이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것을 그려보는 능력은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는다. 아폴로 11호를 발사한 다음 날 뉴욕타임스는 원 기사를 낸 지 49년 만에 그야말로 최고의 정정 기사를 내보냈다. 1920년 1월 13일의 기사에서는 로켓이 진공 상태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생각을 철저히 무시했으며 고등학교에서도 매일매일 싸울 수 있는 지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며 과학자들을 조롱했다. 이번에 뉴욕타임스는 스스로를 조롱하는 글을 게재했다. 추가 조사와 실험으로 17세기 뉴턴의 발견을 확인했고 이제 로켓이 대기권을 넘어서서 진공 상태에도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하게 밝혀졌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오류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프레임을 사용하여 아직 없는 것을 보는 것은 과학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다. 1846년에 연구자들은 행성 운동 모형과 이웃 행성인 천왕성 관찰 데이터에 근거하여 8번째 행성인 해왕성의 존재를 예측했다. 천문학자가 망원경으로 해왕성의 위치를 추정했고 심성 모형으로 예측한 바로 그 위치에서 해왕성을 찾았다. 프레임은 세상을 이해해 설명하고 없는 것을 보며 선택지를 추출해내고 결정에 영향을 주는 역할을 한다. 프레임은 인지적인 스위스 군용칼이고 프레임 형성은 비유적으로 그리고 문자 그대로 별에 도달할 수 있게 해주는 포괄적이고 다양한 용도를 가진 도구이다. 우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사물을 본다. 유대인의 율법서인 탈무드에 나온 말이다. 우리는 프레임이 생각의 토대가 되고 현실을 평가하는 방법과 행동을 선택하는 방식을 이끈다는 주장을 전개해왔다. 우리는 심성 모형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대한 현실을 상상한다. 이렇게 다른 어떤 종도 가지고 있지 않은 지적인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가지게 되었다. 프레임 형성은 인간을 특별하게 만든다. 프레임을 형성할 때 두 가지 구별되는 처리 과정을 결합한다. 첫 번째는 프레임을 적용하는 단계로 인과관계,
조건부적 사고, 제약 조건에 기반해 생각한다. 중요한 선택지를 효율적으로 확인하고 행동을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우리가 프레임을 적용하느라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프레임 적용은 최소한 어느 정도 친숙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프레임 적용 기술을 연마하기 때문에 이에 능숙하다. 프레임의 효과적인 적용은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꾸준히 개선될 수 있었던 비밀병기다. 두 번째는 새로운 프레임으로의 전환이다. 훨씬 더 위험하지만 현실을 다르게 보게 해줌으로써 더 큰 보상을 가져올 수 있다. 새로운 관점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대안적인 선택지와 도전에 반응하는 새로운 방법의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 상황이 안정적이고 환경이 변하지 않을 때는 프레임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상황이 변할 때는 종종 프레임 재구성이 좋은 전략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